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일단 유럽 구제금융기구 ESM이죠. ESM 출범의 법적 장애물이 제거가 됐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네. 일단 유로존 쪽에 힘을 좀 실어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유럽 시장 일단 상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는데요. 이제 다시 시장은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변수들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바로 내일이 우리나라 이벤트 데이입니다.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국내 이벤트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열전 마수에서 짚어볼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76번째 공방 시작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서울 지역 알뜰 주유소 1호점인 형제 주유소가 지난달 말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내걸었던 리터당 100원을 싸게 팔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주유소가 개점 6개월여 만에 문을 닫으면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4위 보시겠습니다. 12일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가 코스닥 시장에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불황의 한 방을 노리는 심리 때문에 도박 산업은 불황일수록 호황을 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업체의 강세는 불황 횡재 심리보다는 한국에서 카지노를 즐기려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네, 오늘의 3위입니다. 미국이 11일 서로 다른 이유로 두 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받았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정책을 이유로 올 들어 유로존 회원국의 신용등급을 공격적으로 강등해 유명세를 탄 이건 존스는 통화정책을 이유로 등급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네, 화제 랭킹 2위입니다. 아이폰 5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최근 애플에서 보내온 초대장을 보면 12와 5라는 숫자를 통해 12일 아이폰 5를 공개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5라는 이름이 유력하고 크기는 4인치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LTE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칠 사양이라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오늘의 1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 유럽연합의 신재정협약과 상설구제기금인 유로 안정화기구, 즉 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로써 독일 헌재는 유로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에 힘을 실어주면서 유럽 증시도 덩달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을 타면서 195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이 국가 지자체가 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4,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았고요. 외국인도 4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일단 이벤트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낙관하는 것 같죠. 자,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 그 문제가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해결하려고들 하죠. 자, 일단 이번 이벤트는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상장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건물 및 토지, 심지어 생산기계까지 파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타법인 출자 지분 처분은 기본이고 알토란 같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일부 대형 수출 기업만 실적이 나오고 나머지는 경기 둔화의 영향권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소위 캐시 버닝, 즉 현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주식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저도 매번 헷갈립니다. 예,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하반기 우리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66개 해외 무역관이 무역 보호 조치 확산 동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지난달만 기준으로 39.3%인 26개 무역관이 있는 나라에서 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적용되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범하고 있는 오해 중에 첫 번째는 개방이 가속화돼야지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경제 발전은 개방에서 오기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서 옵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더 큰 놈들한테 쪽쪽 빨리기 쉽상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죠. 추가 양적 완화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이번 주 열리는 FRB의 FOMC 회의에서 이 QE3 시행이 발표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는 거의 시행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미국 연준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는데 500원 걸어봅니다. 자, 지금까지 화전매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담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압구정 PB지점 김준영 지점장, 그리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장 이벤트를 앞두고 지수가 바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자,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이 바짝 올라가는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올라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미 다 사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자랑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있었던 그 뭐 정보들도 저도 뭐 관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침에 어제 사실은 그 그리스의 재정 적자 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로 좀 이렇게 구성을 했던 그런 상황이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바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장이 올라가니까 또 편하게 계신 분도 계시고 바쁜 분도 계시고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ESM의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이제 시각은 미국의 FOMC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FOMC에 쏠린 눈, QE3 불발 시에 증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자, 김준영 지점장, QE3 시행 여부 결과가 증시에 미친 영향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빠진다라는 의미, 그리고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QE3 시행 여부에 따라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뭐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뭐 충격이 있을지 몰라도 시행된다고 해서 호재는 아니다. 대단한 호재는 아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그것의 충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이 되면 좀 상승 폭발력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온 것이 Q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500원밖에 걸지 않으셨잖아요. 한 많이 500만 원 걸죠. 정도 거셨다면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반면에 이성규 팀장님은 이 QE3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충격 자체가 뭐 일시적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빅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나서 그런 것들이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충격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가에서 굉장히 공세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들은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히려 일시적인 급락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한 분은 QE3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한 분은 또 좀 충격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쟁점들을 하나씩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 또 해결해 봐야 되겠죠. 독일 헌재에서 ESM의 합헌 결정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자, 향후 시장에 탄력적인 흐름을 줄 것인지, 자, ESM의 합헌 결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시는지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김지현 장관부터. 저는 그 합헌 결정이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며칠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제 예상은 그렇게 강한 흐름보다는 물론 강보합권 이상에서 시작할 것은 맞을 것 같지만 우리가 매도하는 타임으로 일단은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성규 팀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증시가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 결론만 네, 먼저. 결론만 먼저 그러니까 네. 결론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일부 섹터에 한해서 좀 국한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유로존 변수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SM 합헌 판결로 한숨 돌리게는 됐지만 계속해서 변수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그 ESM 합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합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가장 큰 쟁점인데 네.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결국엔 보여줬기 때문이죠. 보여줬기 때문이고 그 독일이 요구했던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적자를 줄여라 그리고 지출을 줄여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ESM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SM 그래서 합헌 판결이 났죠 이미. 맞죠. 네.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시는 네. 겁니까 지금? 이 12 그래서- 국제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ESM에 대해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런 그리스가 재정 적자가 이제 축소가 이제 가시화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시는 상승 탄력을 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죠. 그렇게 잘했으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추가 긴축에 대해서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전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독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유로화가 상품 가격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저해시킬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임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성규 팀장님 얘기를 더욱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아니, 예, 김주정 지점장. 죄송합니다. 김주영 지점장님을 뵙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 실수를 하셔서 인간적인 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네. 네. 지점장님.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의 지금 합헌 결정은 이미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고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 부분은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 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봅니다. 그리고 1960포인트 조금 이따가 좀 기술적인 면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로존의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주목할 만한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덜란드 총선 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플 A 국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당이 지금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뭐 자민당이나 노동당이 친유로 국가 그 정당이지만 그들도 또 긴축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쪽은 그 노동당 쪽, 자민당 쪽은 지금 독일과 좀 가깝고 노동당은 지금 프랑스와 가깝기 때문에 서로 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3위 정당인 사회당 같은 경우에 한 뭐 지금 그 예상으로는 한 21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표를 몰아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반이유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과연 스페인이 만약에 구제금융을 포기한다든지 어떤 긴축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다시 유로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어떤 그 시한폭탄 같은 네. 것들도 좀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독일 현지에서 ESM의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평가절하하는 쪽에서는 그래봐야 5천억 유로 아니냐. 그리고 또 17개국가가 전부 다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리스도 돈 내야 되고 스페인도 내야 되고 포르투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제한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보고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분위기나 지금 사회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끌어올린 것들이 이미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FOMC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양책, 즉 양적 완화 시즌 3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뭐 관심들이 많은데요. 각각의 경우를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지점장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시행하게 되면은 좀 지수 폭발력이 있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것이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일은 있겠지만 QE3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돈은 못 걸겠습니다. 500원도 못 거시겠네요. 500원은 걸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뭐 좀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저는 이제 부분이죠? 오늘 네. 아침에 그 무디스에 그 나왔잖아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 미국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건들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지금 부채의 총량이 문제예요. 근데 무디스가 들고 나온 건 뭐냐면 부채 총량 나누기 GDP예요. 아, 그 비중이 저기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총량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절대치가 되는데 이게 밑에 GDP 갖다 대게 되면은 그럼 상대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이제 분자는 못 건드는 거죠. 하지만 분모를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디스가 지금 암묵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QE3 해서 명목 GDP를 늘려라라고 하는 가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금 500원을 걸은 거죠. 네, 무디스던 뭐 그리고 다른 신용평가사에서도 이 미국에게 신용 강등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네. 이성규 팀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E3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 방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참 일리 있는 얘기인데 좀 네. 약간 저는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이시죠? 왜냐하면 그 좋아요. 신용평가사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긴축 쪽에 힘을 많이 실어줬었습니다. 많이 힘을 실어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이제 그렇죠. 대표적으로 재정 지출을 완화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신평사들이 그쪽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도 말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보면 미국이 섣불리 그걸 못하는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 국채를 그렇게 팔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QE3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도 증시에 어느 정도 묻어 있다라고 좀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물론 지금 유로존의 상황이 이제 더 크다라고 이렇게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그런 것들에 뭐 위축돼서 저는 QE3를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뭐 QE3가 아니더라도 이미 근데 좀
좀 의아한 것은 FED의 그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이미 자산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지금 3차 양적 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들, 그러니까 Q3 안 한다면 제가 아까 일시적 충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용 창출은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격이 일시적으로 받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쟁점은 뭐냐면 바로 고용이 정말 그래서 늘어났냐 안 네. 늘어났냐에 대해서 우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들이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서 저는 일시적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충격 자체가 상당히 좀 크지는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가장 큰 골림돌이 하나 있다면 바로 미국 공화당 아니겠어요?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제 또 Q3 해가지고 오바마의 인기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뭐 귀를 쓰고 이제 발을 갖다 저기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런 변수들은 없을까요? 뭐 정치 분석가 아니? 뭐 갑자기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 지점장님 솔직하시네요.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어느 정도 상승감에 19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 어떤가요? 먼저 김준영 지점장님 어떻습니까? 네,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상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포인트의 주가가 안착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분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두 달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1960포인트 근처에서 재차 조정을 받고 19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렸다가 지금 이번에 ESM 문제, 뭐 지금 QE3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1950포인트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2000포인트까지 바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또 수급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코스피가 1950선에서 일단 기대감은 다 반영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잠시 뒤에 저기 네, 더 주시도록 그렇죠. 하겠고요. 네. 이성규 전문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된 상황이라 보세요? 저는 아직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Q3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로 무전 문제도 어차피 같이 섞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유럽과 관련된 그 섹터들이 아직도 큰 폭으로 눌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가 연결돼서 뭐 중국에 대한 부분도 같이 눌려 있는 부분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금융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화학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그래도 다른 지수가 부진할 때 올라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이제 동시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만기를 맞아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그 쿼드러플이라고 또 불리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충격이 없을 것 같은 게 최근에 그 프로그램 흐름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간 베이시스를 위협하는 흐름들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매수 차익 거래 쪽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만기 한 일주 전부터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거는 매수 차익 정보의 첨상 계정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단번에 물량을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여서 일단 그런 점들을 토대로 옵션 만기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위기에서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었던 거 그리고 QE3가 시행될 때 역시나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이나 조선 섹터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는 미디어 컨텐츠 산업 쪽과 그리고 IT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무관합니다. 시장과 무관한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 투자 수익력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하나 이벤트가 있는 게 저거잖아요. 금통위 금리 결정.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어떻게? 일단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기대감들이 좀 만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통위에서는 그게 금리를 조절한다는 게 하나의 무기인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무기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회사채와 국채 간의 차익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좀 좁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채가 어떻게 보면 국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버블이 일어난 상태인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버블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금통위 금리는 일단 동결될 가능성 쪽으로 좀 높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이제 좀 전에 1950포인트의 기술적인 의미도 살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내일 만기를 맞아서의 전략,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내일 상승 시에는 그 대형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쪽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제가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네.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7월 25일 날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주가가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상당 기간 조정 없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1950포인트까지 와 있는데 물론 내일 이렇게 파란색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481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481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2년 동안의 사람들의 어떤 평균 매수 단가 지수로 보면 평균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저항이 심한 그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령 내일 어떤 그 ESM 이 합헌 판결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 위를 상회해서 1970포인트, 80포인트까지도 일시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과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일단 매도하시고 며칠 동안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상당히 관망세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프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목할 만한 종목. 일단은 이성규 팀장님, 최근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그 IT 업종들 중에서도 이 모바일 시장이 확실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모바일 게임주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와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지금 KINX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 KINX라는 기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카카오톡의 그 서버를 일종의 관리한다고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제가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 게임이요.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는데. 초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저도 초대를 많이 오고, 그 초대를 하는 건 누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를 하면 자기한테 하트를 주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저도 거였나요? 맨 처음에 착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서버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서버를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임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서버 자체가 불안하면 사실상 그런 게임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KINX 같은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이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버 증설이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큰 폭으로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해서 오른 편도 아니고 실적 추세와 그 주가의 추이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잠깐 뭐 월봉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요. 물론 이렇게 월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무려 작년 같은 경우 4,000원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17,000원까지 4배가량 좀 상승한 모습인데 다른 모바일 게임주들이나 아니면 일반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서버를 좀 더 증설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말씀드리겠고 다만 좀 약간 테마성으로 엮여 있죠. 대선 테마와 관련돼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접근을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하시면서 그래도 향후 수익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너무 추가적으로 따라잡기만 아니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모멘텀 자체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INX까지 들어봤고요. 김준영 지점장님은 요즘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종목 가운데 이제 그 카카오톡 관련된 그런 종목 저도 조금 전까지 애니팡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관심을 저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나도 배워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성규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약간의 테마주 성격이 좀 그 종목들에 좀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조금 테마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런 종목들을 지금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실적으로 따져서 이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계속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태양기전이라는 종목과 에스폴리텍 그리고 선진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한 종목군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없고요. 전부 다 태양기전은 스마트폰 관련된 뭐 IT 기업이고 에스폴리텍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스폴리텍은 뭐 태양광 쪽 관련도 있고 선진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올해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S맥이라는 종목입니다. S맥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S맥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하락을 하던 과정에서 지금 최근 한 20일 영업일 동안 주가가 이제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네. 종목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수량을 매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그날 거래량의 10% 이상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은 상당히 탄력이 있는데 이 S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한 25%, 4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S맥이 작년에도 3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는데 올해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411억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가 지금 한 18,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종목이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을 공급하는 아주 주된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깊이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성규 팀장. 지금 이제 그 시장이 지난주까지는 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네. 또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겠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를 좀 옮겨가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또 너무 중소형주에 그렇다고 해서 연연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형주들도 그러니까 골고루 편입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중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수익이 한쪽에 가서 높이 나면 좋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팔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이제 파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이제 들고 있다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약간은 좀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뭐 한쪽에 편중되는 그 포트폴리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편입시키는 일단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준영 팀장께서는 일단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또 도 같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 어때요? 저기 그 코스닥이 더 좀 매매하기 편한지 아니면 코스피 시장이 훨씬 편한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매하기 편한 거는 사실 차트나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테마주가 최고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거래량도 많고 네. 예, 매매하기에는 가장 좋죠. 네. 그렇지 그럼- 않다면 기관이 주도적으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S맥 같은 종목들이 예, 상당히 수급이 좋고 우리가 매매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수급을 먼저 저희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기술적인 상황들을 좀 보고 네. 내일 만기일인데도 최근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목별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하지만 거기에서 특출난 종목들은 계속 자기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다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과 또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잠시 좀 쉬었다가 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김준영 지점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미녀는 괴로워 보고 왔는데요. 오늘 딱 제목을 보니까는 뭐 미인, 미인주 이런 걸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영화를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보셨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결국 결론은 이뻐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목소리는 정말 좋지만 외모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그냥 네. 뭐 립싱크 하는데 노래만 불러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뼈를 깎는 성형 수술과 노력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다 그런 내용의 그 도전을 해서 노력한 그런 결과가 자신한테 좋게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우리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맛보게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그 고통을 견디고 또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것도 주식시장이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녀는 괴로워 그 영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고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뼈와 살을 깎는 고통 교수님 아시나요? 저는 그 자연산이라서 네. 모르실 것 같은데 꽤 많은 여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참 아름다운데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미인주라고 하잖아요. 지점장님께서 직접 발굴하신 미인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미인주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트가 이쁘면 우리가 이 차트가 참 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트가 갑자기 배신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그런 차트가 거의 배신하지 않고 상당히 수익을 좋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상폐되거나 뭐 망하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회사가 미인이죠. 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네. 지금은 제가 태양기전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태양기전 사실은 S맥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S맥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태양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자, 태양기전은 저는 종목을 찾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보고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좀 남다른 흐름을 보일 때 이 종목이 어떤 그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그러고서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수급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기전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거의 한 4, 5개월 동안 박스권 움직임을 네. 하던 종목이 최근에 지금 불과 한 10일 정도 사이에 그 박스권 고점을 뚫고 이제 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계속 매수를 해주던 기관이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 매도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종목을 들여다보면 이 종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이미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 대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 2분기 동안에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계산을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현재 한 2만 5천 원 정도 가 있어도 무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미인주로서 태양기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규 팀장께서도 좀 마음에 품고 있는 미인주가 있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아쉬운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모바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저도 그거에 관련된 산업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저도 그쪽에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찾는데
사실 그 전에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막 너무 많이 급상승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평가라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 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존재하죠. 그런 네. 것들이 했을 때에서 포커스를 잡았던 게 뭐냐면 쿠폰을 발송해주는 기업이 아. 어딘가 그걸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찾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각 그 증권사 아는 애널리스트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고 하는데 전혀 못 찾고 있었거든요. 못 찾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뭐죠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간 이후에 뭐가 뒤따라가기 시작했냐면 이 결제 관련주들이 그랬죠.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무시를 했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딱 보고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저는 뭐 기술적으로 먼저 보진 않습니다.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먼저 보시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8월 1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네. 기억하는 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고서 굉장히 아쉬웠다. 하지만 쿠폰 발송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 사이버 결제 살펴봤고요. 예, 아주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랬죠. 주식시장은 미인대이다. 네, 이 미인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미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 미인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영 지점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미녀는 괴로워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내일 새벽이 되겠죠. 애플의 아이폰 5가 이제 그 공개가 될 텐데요. 네. 통신주들이 일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중에 KT가 아이폰의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들이 있던데요. 자, KT 두 분의 셀앤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셀. 어허, 두 분 다 셀을 기주셨네요. 네. 자, 김준영 지점장께서 먼저 좀 내용을 살펴주시죠. 네, 저는 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아이폰을 쓰고 있는 유저로서 아이폰 5가 나오면 아이폰 5로 바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2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위약금도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 기대감은 KT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 481 이동 평균선은 저항이 가장 심한 구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항이 심하다는 얘기는 저항을 뚫었을 때는 그만큼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KT가 최근에 주가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지금 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한 3단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금 481선에 오늘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주가를 끌고 온 그 주체가 기관이었는데 최근에 기관의 형태를 보면 매수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간혹 매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질문해 보신다면 여기서 사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성기 팀장께서도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KT 최근에 상승세 굉장히 뭐 무서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일단 그 아이폰 5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통신주들이 일단은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죠. 이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말 그대로 컨텐츠를 내놓기 위해서는 이 통신사들에게 일종의 말하면 그쪽에서 로비를 해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가 나온 이후에 그런 것들이 환경이 완전 바뀌어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통신사들의 그 수익성이 좀 바뀌기 시작했고 수익성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앱스토어랑 비슷한 그런 우리나라 그 앱,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그 장터를 세계 통신사들이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왔는데 성공 여부가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아이폰 5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서
물론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추가적 탄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KT의 셀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ESM 위원 판결에 오늘 1950선까지 지수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증권주 중에 한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증권주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증권 셀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이. 아, 네. 이것도 의견이 일치하는데 네. 그럼 일단은 김준영 팀장님, 지점장님께서는 바이 의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증권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상승도 지수 때문에 따라갔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매수에 가담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데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Q3가 시행됐을 경우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주 역시 덩달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과매도 구간 그리고 상당히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사시는 것이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보다는 가격 메리트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의견에서 매수 의견 주셨나요? 네, 저도 뭐 첫 번째로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제 가격 메리트가 첫 번째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증권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축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그런 산업들이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찾았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 대우증권이냐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그 캐파가 자체가 가장 크죠. 그만큼 움츠리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호흡을 털어내고 크게 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우증권이 어떻게 보면 증권주들에서 이제 탑픽이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대우증권에 대한 뭐 바이 의견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우증권 바이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압구정 PB지점 김준영 지점장 그리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머니투데이입니다.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 조달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이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채권 매입 발표와 미국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 등 호재를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인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은 12일 미국 뉴욕에서 발행한 7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10년 만기 채권 발행 금리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에 150 베이스 포인트가 더해진 3.188%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KTX 운영권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KTX 할인 제도를 놓고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코레일이 지난 11일 KTX 요금을 승차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밝힌 다음 날 바로 국토부는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코레일 소유 자산의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로부터 철도 운영 면허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KTX 경쟁체제 추진에 반기를 든 코레일이 국토부에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몰려있는 이벤트 중에서 일단 독일 헌재에서 ESM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네. 일단 분위기는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새벽이 되면은 애플의 아이폰 5가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주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경기 지표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발표된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8월 수입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0.7% 증가했는데요. 예상 1.5% 증가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장 후에는요. 도매 재고 지수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밤사이 미국 쪽 소식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굿나잇. 굿럭.